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미켈안젤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켈안젤로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추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자기 외모에 대해서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지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조금씩 나옵니다. 이게 이제 목차인데요. 이런 순서로 말씀드릴게요. 서론 부분에서는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상과 가족들, 어린 시절 스승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삶과 예술 세계는 그 발달 과정을 대개 3기로 분류를 합니다. 1기, 2기, 3기 그렇게 분류를 해서 각 기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요약 그리고 핵심 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파트에서는 서론, 조상, 가족, 어린 시절 스승들, 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인데요. 네, 제가 그 미켈안젤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이 작품이 아주 계기가 됐습니다. 실제로, 피렌체에 가서, 박물관에 가서 이 작품을 보는 순간 아주 거의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어떤 기분이었냐 하면 마치 이 돌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돌을 깨치고 나오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을 가지고 이렇게 그 생명력을 느끼게 해주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켈안젤로 책을 좀 보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 안에 돌 속에 감금돼 있고 이 성마테오에 대한 건데요. 미완성입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가서 보다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작품도 비슷하죠. 미완성인데 다리를 꼬고 있는 노예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이미 미켈안젤로는 신적인 인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는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댄슨이라는 사람이 신이 부여한 천재의 영감이 미켈안젤로보다 더 극적으로 표현된 예술가는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미 생전에 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미술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술의 역사는 음악의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미술, 중세 미술, 근대 미술, 현대 미술 이렇게 있는데 미켈안젤로가 활동하던 시대는 르네상스였죠. 그래서 중세 미술에 속합니다.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매너리즘, 바로크, 로코코 이렇게 나가는데 르네상스 이전에 모든 그런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완성이 되다시피 하고 또 매너리즘의 문을 연 그런 예술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르네상스는 대개 14세기에서 16세기 말까지 이루죠. 그 뜻은 재생, 부활 이런 의미인데 중세의 그 암흑 시대에서 다시 이제 깨어난다는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전반에 걸쳐서 부활운동이 일어나고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각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입구에 단테가 있고 출구에 미켈안젤로가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을 보면 신플라톤주의인데요. 플라톤주의가 있고 신플라톤주의죠.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이 결합된 이걸 이제 신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미켈안젤로의 작품 활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죠. 인본주의, 중세 시대의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인주의가 또 발달하게 되고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자체의 원리를 갖는 자율적 존재가 강조가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현실주의, 세속주의, 교황의 권위가 이제 실추가 되고 봉건적 사회체제가 붕괴되는 이런 시대였고요. 또 카톨릭 자체 내에서도 개혁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대고 결국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변화가 있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플라톤주의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데 그 중요한 내용은 물질 속에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 속에 영혼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해 나간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시와 회화, 조각 등 피치노의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고 단테와 페트라르카 이런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죠. 그리고 특히 이제 폴리치아노, 이 피렌체의 인문주의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이 좋게 미켈란젤로는 이런 그 인문학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메디치가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미켈란젤로 책을 보면은 교황 이름이 아주 수시로 바뀌어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혼란스러워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살아있는 동안에 교황이 몇 명이나 거쳐갔는가 이걸 제가 봤더니 한 14대 정도가 거쳐간 것 같습니다. 식스토 6세부터 쭉 해서 이제 주로 관계를 많이 맺기 시작한 사람은 율리우스 2세, 레오 10세, 히드리아누스는 이제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빨리 죽었고, 클레멘스 7세, 바오로 3세, 이제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전체가 이제 이 뭐 아주 짧게 끝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재위 기간이 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또 미켈란젤로가 89세까지 살았습니다. 1475년에 나서 1564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오래 살다 보니까 교황이 자주 바뀌고 또 이 교황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많고 도움도 받기도 하고 갈등도 많았던 이런 관계입니다. 메디치가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죠. 이제 메디코 메디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약업으로 시작을 했던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서 금융업, 모직업으로 발전이 되고 교황도 세 사람을 배출을 했습니다. 레오 10세, 클레멘스 7세, 레오 11세. 그러니까 레오 10세하고 클레멘스 7세는 미켈란젤로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작품 활동을 했었죠. 피렌체의 통치자고 위대한 로렌초, 이게 이제 예술과 후원을 하는 이런 가풍을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죠. 르네상스의 탄생과 발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가문이었죠. 다음은 조상과 그 가족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조상은 이제 대개 기록으로는 1197년에 처음 나타나는데 부오나로티인데요. 민권 수호자, 군주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사람이었고 미켈이라고 군인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기회공방, 조합, 환전상, 수도원장 이런 걸 했지만 조상들 가운데 예술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이런 피는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평론가들이 즉흥적으로 마치 시커먼 원시생물에서 기적적으로 솟아난 한 줄기 불꽃처럼 미켈란젤로가 태어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당시는 행정관이었어요. 키두시하고 카프레제라는 그 마을에서 행정관을 지냈는데 예술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행정관을 있는 동안에 1475년 3월 6일에 카프레제에서 미켈란젤로가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26세 때 사망을 하는데 어떤 책에는 사고로 마차 사고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어떤 책에는 출산 후에 막내를 낳고 나서 사망했다 이러는데 어쨌든 26세 미켈란젤로가 한 6세경에 사망을 하게 돼가지고 미켈란젤로는 그 근처에 그 세티나노에 석공한테 보내집니다. 석공한테 보내져가지고 그 석공의 아내가 유모였어요. 거기서 이제 크게 됩니다. 둘째 어머니가 1485년도에 아버지가 재혼을 했는데 또 1497년에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계모로부터는 굉장한 냉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일생 동안 모성 결핍증 이런 걸 앓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형제가 낳습니다. 거기에서 미켈란젤로가 두 번째입니다. 형은 수도사 상인을 했고 레오나르도 동생도 수도사, 그 다음에 조반 시몬의 넷째 아들은 아주 여러 가지 추문도 많이 일으키고 해서 가족들을 괴롭힌 동생이고 막내 동생은 군인 민병대원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력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사형제를, 나머지 사형제를 미켈란젤로가 다 부양을 하다시피 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하고 스승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7세 때인데 첫 번째 스승 이제 처음에는 인문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버지가 인문학을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행정관이나 뭐 이런 걸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시도 가르치고 이랬는데 아마 이게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라틴어도 잘 모르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관심이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움의 기회를 활용을 잘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인문학적인 이런 어학보다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렸을 때도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성당 다니면서 혼자 스스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산타크루체 성당에서 조토, 마사초, 프리안젤리코, 이제 그 당시 상당히 유명했던 화가들인데 각 수도원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의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나텔로 대성당 종탑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런 그 선배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서 혼자 막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뭐 엄청 반대를 했죠. 절대로 이제 화가는 시키지 않겠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반대를 하고 혼자 반대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삼촌까지 데리고 와서 그냥 구타를 하면서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그림을 그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도미니코 다비데 겔란다요 형제가 하는 그 공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약을 해서 3년 동안의 교육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뭐 그림을 파는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제 한날은 형제가 마귀에 둘러싸인 성 안토니우스 상을 모사를 해보라. 그걸 주면서 그림을 그려봐라. 모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잘 그렸던가 봐요. 아마 원본하고 똑같이 그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보고는 도메니코가 그 그림을 뺏어가려고 원래 그냥 과거에 있었던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내가 그린 거에 대해서 시기를 하는가 이제 이런 의아한 마음을 가졌던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굉장히 정확하게 모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이 메디치 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런 자질 있는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 픽업을 하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피로랄로 비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길란드의 화실에서 계속 거기 오는 그 학생들을 계속 주시를 하다가 미켈란젤로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로렌초한테 메디치가에 가서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비록 그가 지금은 어려서 그 재능을 아직 제대로 펼치지 못했습니다만 언젠가는 로마조차 그에게 경의를 표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천을 합니다. 추천해가지고 이 추천에 의해서 메디치가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을 예약을 했었는데 1년 만에 메디치가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로렌초 데 메디치의 미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톨로 다 조반니가 이제 세 번째 스승이 되면서 가르치게 되고 그러면서 로렌초 대공도 만나고 대공도 만나면서 같이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로렌초 대공이 미켈란젤로를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 재능도 아끼고 또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꼭 자기 아들들하고 똑같은 대접을 한 겁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같이 자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키웠습니다. 네. 1490년도에 그 로렌초 대공이 워낙 사랑해가지고 입양을 시킵니다. 입양을 시키고 그 대가로 아버지에게는 세관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하고 동일한 대접을 하고 또 그 여러 가지 인문학자들하고 이제 그렇게 만나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안젤로 폴리치아노, 뭐 피코델라, 미란돌라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젤로 이 폴리치아노가 아주 박식한 인문자였습니다. 그래서 호메루스, 베르길리우스, 단테 여기 아주 통달했던 사람으로 이런 공부를 많이 시켜주고 또 이제 주제를 줍니다. 어떤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작품으로 만드는 데아데이라의 유괴와 켄타우로스의 싸움을 소재로 한 걸 한번 만들어 보라. 이래가지고 미켈란젤로가
그걸 만듭니다. 그걸 이제 그 데이아데이라가 헤라클레스의 부인이었죠. 부인이 유괴당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그 켄타우로스를 무찌르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걸 이제 주제를 준 학자가 안젤로 폴리치아노였습니다.